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세 되신 박 할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새로 사귄 친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돈 이야기만 하고 투자하자고 하고 우리 집안 사정까지 캐묻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나 고민 있으시죠? 실제로 50대 이후 중장년층 중에 80% 이상이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피해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잘못 사귀면 단순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재산 손실, 건강 악화, 가족관계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김 할아버님은 잘못된 친구관계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잃으셨어요. 반면에 같은 나이에 이 할머님은 현명한 판단으로 사기를 미리 막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분들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을 보는 눈과 경계선 세우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67세 나이에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나이 들어서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제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구체적인 방법들, 두 번째는 기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드는 실전 노하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를 더 조심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젊을 때는 사람을 잘못 만나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죠. 시간도 충분하고 체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58세 되신 최 아주머니 경우예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너무 친절하더래요. 언니, 우리 같이 운동해요. 언니, 좋은 투자처 있는데 같이 해봐요 라면서 계속 접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했던 1,5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최 아주머니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에서 살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2세 박 할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새로 가입한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금세 친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박 할아버님의 개인적인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따님이 결혼은 언제 하나요?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팔 생각은 없어요? 요즘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아는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데라면서 보험 가입을 종용하기까지 했대요. 박 할아버님이 거절하자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임에서도 박 할아버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박 할아버님 험담을 하고 다니고 결국 박 할아버님은 그 소중한 등산 모임도 그만두셔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갔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만날 사람도 예전보다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경계심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한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중장년층의 심리를 정확히 노리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예전보다 조금씩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특히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이 더욱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제한적이잖아요. 한번 큰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건강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젊을 때보다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혈압도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형님, 언니라고 부르면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꾸 묻고 자신의 사정도 털어놓으면서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하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5세 되신 김 할머님이 복지관에서 새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언니, 저랑 진짜 통하는 것 같아요. 언니 같은 분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나 봐요 라면서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김 할머님의 전화번호를 받자마자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늘 뭐 하세요? 언니, 우리 같이 차 마시러 가요. 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놀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김 할머님도 좋아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은 김 할머님의 적금을 해지해서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크시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을 은근히 떠보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특히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도 이걸로 많이 벌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69세 되신 이 할아버님 경우에요. 새로 만난 친구가 형님,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하는 투자는 은행 이자보다 10배는 더 나와요 라면서 계속 투자를 권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넣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라면서 통장까지 보여줬대요. 이 할아버님이 반신반의하면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자고 하니까 형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크게 투자해야 크게 벌어요 라면서 큰 금액을 종용했어요. 결국 이 할아버님은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어요.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형님을 이해 못해요. 저만 형님을 진짜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형님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던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인간관계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해요. 72세 되신 박 할머님 경우가 그랬어요. 새로 사귄 친구가 언니는 너무 좋은 분인데 기존 친구들이 언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거든요 라면서 기존 친구들을 은근히 비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박 할머님을 기존 친구들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 분들과 만나면 언니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랑 둘이서 더 좋은 시간 보내요.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박 할머님을 고립시킨 다음 자신의 종교단체에 가입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박 할머님의 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말려서 큰 피해는 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캐묻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관계, 재산 상황, 건강 상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마치 신문고 하듯이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들은 뭐 하나요? 딸은 어디 살아요?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보험은 어떤 걸로 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를 넘어서 너무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특히 혹시 혼자 사세요? 평소에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정보들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항상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이면 늦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둘러 결정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좋은 관계는 서두르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고 상대방의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존중해 주거든요.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깊이 생각하면 자신의 의도가 들킬까 봐 항상 서두르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찰 기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거든요. 특히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보세요.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다르지는 않은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정 할아버님은 이 방법으로 사기를 피하셨어요. 새로 만난 사람이 투자를 권했는데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미리 관계를 정리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 보여도 재산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쉽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외출 패턴 같은 정보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돈과 관련된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달라, 확실한 투자처다,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때 미안하다,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고 들어요. 나는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다섯 번째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와 상의하세요. 급하니까 혼자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6세 되신 최 할머님이 새로 사귄 친구로부터 언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에요 라면서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 할머님이 딸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족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해요. 언니가 직접 결정하세요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최 할머님이 딸에게 상의했더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 혼자 결정했다면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직감은 더욱 정확해져요. 오랜 인생 경험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속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이미 정이 들었거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기회를 엿보거든요. 만약 돈을 빌려줬다면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아까운 돈이지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도 신고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어떤 신호를 놓쳤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는 더 조심할 수 있어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건전한 취미 활동, 봉사 활동, 평생 교육 프로그램, 종교 활동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해요. 이런 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유흥업소나 도박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사람은 보통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세요. 좋은 관계는 와인처럼 시간이 흘러야 더 깊어지고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세 김 할머님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1년 동안 천천히 친해지셔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누시다가 몇 달 후부터 함께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끔 차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지셨어요. 세 번째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아요. 한쪽만 계속 주거나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여러분이 밥값을 내거나 항상 여러분 집에서만 만나거나 항상 여러분이 전화를 먼저 하는 관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취미, 관심사,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 동호회에서, 독서를 좋아하시면 도서관이나 독서 모임에서,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리 강습에서 만나는 분들과 친해져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기존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만 찾지 마시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세요. 오랜 친구, 이웃, 동창들은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기존 친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하죠. 실제로 63세 되신 이 할아버님은 20년 지기 친구가 소개해 준 분과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내 친구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일 리는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욕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남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겠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는 깊게 사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7번째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고 이용하려고 해요. 반대로 자신감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려고 하면 위험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중하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질문인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캐내려는 질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좋은 질문에 어떤 취미 활동을 좋아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가족분들은 잘 계세요? 나쁜 질문에 집은 어디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적금은 어디에 해놨어요? 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해요. 자신을 너무 과장해서 말하거나 반대로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동정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새로 만난 사람이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통화할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죄송한데 저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거나 요즘 좀 바빠서 전화 받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해도 돼요. 특히 밤늦게 전화하거나 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상식적인 시간에 연락하는 게 기본 예의거든요. 세 번째는 만남을 가질 때 장소 선택이에요. 처음 몇 번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세요. 카페, 식당, 공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시고 상대방 집이나 외진 곳으로 가자고 하면 거절하세요. 또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혼자 만나자고 고집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네 번째는 금전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예요. 잠깐만 빌려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원칙적으로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그럼 조금이라도라고 계속 설득하거든요. 미안해서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 뭘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압박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할 때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화제를 돌리세요. 같이 험담에 동참하면 나중에 여러분 험담도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르신은 정말 현명하세요. 어르신만 저를 이해해 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려는 수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할 때예요. 지금 기회예요. 내일이면 늦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제안했는데 어르신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서두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급한 일이라도 하루 이틀은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도 문제 없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나이 들어서 사람을 잘못 사귀면 안 되는 이유와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와 달리 회복할 시간도 적고 피해도 더 클 수 있거든요.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건 위험해요. 두 번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친밀하게 다가오거나 돈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개인 정보를 캐묻거나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30이 넘은 우리 아이가 부모 말은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한다. 좋은 말로 해줘도 안 듣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짜증을 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둘째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셋째가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화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준비했어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인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여는 올바른 소통 방법.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그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배은망덕해서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없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40대 김씨 어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30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냐며 매일 아들과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0살이 넘어서도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꿈과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부모는 걱정과 사랑으로 조언을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윗사람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배웠지만 요즘 세대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납득이 되어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모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이제 어른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의 80%가 자녀를 여전히 미성년자처럼 대한다고 합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우리의 역할도 바뀌어야 해요. 60대 박씨 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5살 딸이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는데 매일 딸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지적했다고 해요.
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가짐을 바꾸신 후로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을 하나의 어른으로 인정하고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지금은 할아버지와 외손녀 그리고 딸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는 것과 내 판단을 믿어. 그런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일방적인 잔소리예요. 자녀가 뭔가 말을 꺼내면 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든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반응하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자녀가 요즘 직장에서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는 즉시 그래서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답합니다. 이런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우리는 아이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5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과 매일 싸웠는데 이유는 아들이 늦게 들어온다고 계속 지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경청하는 대화법을 사용한 후에는 아들이 사실은 야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어. 밥 먹었어? 라고 따뜻하게 맞이했더니 아들이 오히려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청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에 바로 평가를 내리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원칙은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답답해도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조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조언하면 자녀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 전 60대 김씨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대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사업 접고 취업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욱 멀어졌죠. 그런데 방법을 바꿔서 아빠가 젊었을 때도 사업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언할 때는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세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그 조언을 따르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 하시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라고 말하면 보통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반박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대화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시죠. 50대 이씨 어머니는 30대 딸과 매번 싸웠는데 이유는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들어볼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자신만의 육아 철학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그 안에서 딸의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목표가 아이를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녀를 인정하면서도 건강한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서로가 존중해야 할 선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30대 아들이 부모 집에 살면서 용돈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성인이니까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우리 집에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가사일은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60대 박씨 부모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35살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자 부모님이 대화를 요청하셨어요. 내 인생이니까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뒷바라지하기 어렵다. 6개월 안에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면 자녀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과 현실에 근거해서 대화하세요. 이제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자녀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이때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내 말 들을 걸 그랬잖아 라는 식의 반응이에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고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힘들겠다. 지금 기분이 어때? 먼저 자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얼마 전 50대 최 씨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을 겪으셨어요. 30대 아들이 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셨죠. 힘들었겠다. 엄마가 뭘 도와줄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자녀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보호하면 자녀는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를 잃게 돼요. 물론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그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예요.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는 격려를, 책망보다는 위로를 먼저 해주세요. 이번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분명히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안정을 중시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집단을 우선시하지만 이들은 개인을 더 중시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자녀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겠다거나 결혼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겠다거나 하는 선택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때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60대 정씨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것이 못마땅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과정에서 아들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쌓았고 결국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필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인생 동반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예요. 50대 한 씨 어머니와 30대 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딸의 육아 방식이나 살림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주 간섭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관계를 재정립한 후로는 딸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딸이 고민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께 상담을 요청하고 어머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딸에게 물어보신다고 해요. 정말 보기 좋은 관계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때 중요한 것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지만 대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해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녀와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성장해요.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계속 발전하는 관계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성인 초기에 부모와 갈등을 겪던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아들이 부모와 심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몇 년간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부모님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다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갈등에만 매몰되지 말고 평생에 걸친 관계라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다툼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1시간 동안 성인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잔소리보다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당장의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평생에 걸친 관계라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때로는 자녀의 선택이 우리 눈에 잘못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인생이고 그 선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나 자녀 곁에 있어 주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68세 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사하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집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7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계단이 불편하거나 화장실이 멀거나 겨울에 너무 춥거나 젊을 때는 괜찮았던 집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세박 할머니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고민하시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칙들을 적용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새로 이사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집 선택의 비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의 조건과 실전 체크 포인트를 부동산 전문가와 시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노후 주거에 꼭 필요한 10가지 핵심 조건. 두 번째,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 번째, 현재 집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개선 방법까지. 평생 살 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접근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큰 장벽이 됩니다. 가능하면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평면 구조가 좋아요. 만약 2층 집이나 복층에 살고 계시다면 1층에서 생활이 완전히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침실, 화장실, 부엌이 모두 같은 층에 있어야 해요. 엘리베이터도 중요해요.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정전이나 고장 시에 대비해서 너무 높은 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5층 이하가 적당해요. 또 집 입구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멀거나 경사가 급하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져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3층 빌라에서 2층으로 이사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는 더욱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1층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생각해 봐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되고 변기 옆과 욕조 안에는 반드시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문턱도 최대한 없애야 하고 있다면 높이를 낮춰야 해요. 복도나 거실 바닥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해요. 전선이 바닥에 깔려 있거나 작은 매트가 여기저기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조명도 충분해야 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은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좋아요.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창문과 베란다도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너무 낮으면 위험하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신 후에 집 전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셨어요.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센서 등까지. 지금은 훨씬 안심하고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요. 세 번째 조건은 편의성이에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걸어서 10분 내외면 좋고 최대 20분을 넘지 않아야 해요. 대중교통도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너무 멀면 외출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병원은 정말 중요해요.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30분 이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 좋아요.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경사예요. 집 주변이 너무 언덕이면 외출할 때마다 힘들어요. 평지이거나 완만한 경사 정도가 적당해요. 주차장도 집과 가까워야 해요. 주차 후에 집까지 오래 걸으면 장복이나 무거운 짐 옮기기가 어려워져요. 인천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집 근처에 마트와 병원, 약국이 모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세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모든 게 있으니까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젊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신다고 하네요. 네 번째 조건은 온도와 습도 관리가 쉬운 집이에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여름에는 더위를 못 참고 겨울에는 추위에 약해져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고 냉난방이 효율적인 집이 중요해요. 남향이면 좋지만 서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서쪽 햇살이 너무 강해서 여름에 견디기 어려워요. 창문의 크기와 위치도 중요해요. 자연 채광이 충분해야 전기료도 절약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하지만 너무 큰 창은 겨울에 열 손실이 크니까 적당한 크기면 돼요. 이중창이나 삼중창으로 된 곳이 단열 효과가 좋아요. 습도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습한 집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너무 건조한 집은 호흡기에 안 좋아요.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맞바람이 치는 구조면 자연 환기가 잘 돼요. 광주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서양 아파트에서 남향 아파트로 이사하신 후에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겨울에도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도 오후 해만 피하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네요. 집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조건은 적당한 크기의 집이에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답답해요. 부부가 살기에는 20평에서 30평 정도가 적당해요. 혼자 사신다면 15평에서 20평 정도면 충분해요. 방은 침실과 거실 겸용 방 하나씩이면 돼요. 너무 많은 방은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져요. 수납 공간은 충분해야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은 위험해요. 손이 닿는 높이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의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다락방이나 지하 창고는 나이 들어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베란다나 작은 마당이 있으면 좋아요. 화초를 기르거나 빨래를 넣을 수 있고 답답할 때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정원은 관리가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크기면 돼요. 전주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60평대 큰 집에서 25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 좋다고 하세요. 청소하기도 쉽고 냉난방비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관리할 게 적어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시네요. 여섯 번째 조건은 소음이 적은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면 예민해져서 작은 소음에도 스트레스 받아요. 큰 길가나 학교, 공장 근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위층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맨 위층이나 단독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너무 젊은 가족들만 사는 곳보다는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사는 곳이 좋아요. 서로 이해도 잘하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라면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이 안전해요.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보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으면 운동하기 좋아요. 문화센터나 경로당 같은 시설이 있으면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요. 수원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하신 후에 밤에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전에 살던 곳은 큰 길가라서 하루 종일 차 소리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평온하다고 하시네요. 일곱 번째 조건은 화장실과 욕실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인지예요. 문턱이 낮거나 아예 없어야 하고 문도 밖으로 열리는 것보다 미닫이 문이 좋아요.
좁은 공간에서 안으로 열리는 문은 응급 상황에 위험할 수 있어요. 변기는 너무 낮지 않아야 해요. 앉았다 일어서기 편한 높이여야 해요. 양변기 옆에는 손잡이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샤워 부스는 문턱이 없는 것이 좋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욕조가 있다면 너무 깊지 않아야 해요. 들어가고 나오기 편한 높이여야 하고 욕조 안과 밖에 모두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해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수압은 충분한지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부천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욕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셨어요. 문턱을 없애고 미닫이 문으로 바꾸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셨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매일 사용하는 곳이니까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시네요. 8번째 조건은 부엌이 사용하기 편한지예요. 싱크대 높이가 본인 키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봐야 해요. 자동 소화 기능이나 과열 방지 기능이 있으면 좋아요. 수납장은 너무 높은 곳보다는 손이 닿는 범위에 있어야 해요. 무거운 그릇이나 조리도구는 아래쪽에 두고 가벼운 것들을 위쪽에 둘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보세요.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인지 확인해야 해요. 환기도 중요해요. 요리할 때 연기와 냄새가 잘 빠져나가는지 후드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창문이 있어서 자연 환기가 되면 더 좋고요. 안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부엌 싱크대를 본인 키에 맞춰 조금 낮췄더니 설거지할 때 허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작은 변화지만 매일 사용하니까 효과가 크다고 하시네요. 9번째 조건은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많아지는데 정리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체계적인 수납이 중요해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이 충분한지 높이는 적당한지 확인해 보세요. 옷장은 행거에 걸 수 있는 공간과 개어서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면 좋아요. 신발장도 충분해야 하고 현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편해요. 이불장이나 계절용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의 수납 공간은 위험해요.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는 높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손이 쉽게 닿는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성남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높은 수납장 대신 허리 높이의 수납 가구를 여러 개 배치하셨어요. 위험하지도 않고 정리정돈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10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은 경제성이에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니까 미리 확인해 봐야 해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난방비, 주차비까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예상해 보고요. 수리비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오래된 집은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을 수 있어요. 보일러, 배관, 전기시설 등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개선 공사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빼먹으면 안 돼요. 집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알아보세요. 집을 팔 때의 가치도 생각해 봐야 해요. 너무 특수한 조건의 집은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의정부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관리비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이전 집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노후에 좋은 집의 10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겨보세요.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거나 손잡이를 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명을 밝게 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시니어 전문 인테리어 업체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아요. 작은 변화로도 훨씬 편안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집을 고를 때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에도 살기 편할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도 안전하고 편안할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의논해 보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협조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집은 평생 살 곳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각각 가서 환경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웃들과도 간단히 인사 나누며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노후에 좋은 집의 10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단 없는 평면 구조의 접근성. 두 번째,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가 있는 안전성. 세 번째,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편의성. 네 번째, 단열과 채광이 좋은 쾌적성. 다섯 번째, 관리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 여섯 번째, 조용한 환경의 정숙성. 일곱 번째,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과 욕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부엌 구조. 아홉 번째, 손 닿는 범위의 충분한 수납 공간. 열 번째, 부담 없는 관리비의 경제성까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집안에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계단이나 높은 곳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더욱 중요해져요. 또한 몸이 불편해져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큰 공사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작은 개선만으로도 훨씬 살기 좋아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실 집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거나 개선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계셨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자매였습니다. 무려 73%의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가장 힘든 관계로 형제자매를 꼽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녀와의 갈등보다도 며느리나 사위와의 문제보다도 심지어 배우자와의 마찰보다도 형제자매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주신 70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더라고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노년기에 형제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자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까지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는 침묵하고 내가 힘들 때는 비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며 형제자매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썰렁하기만 했던 정말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은근히 비웃는 듯한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 자매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기쁨은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 아픔은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족 내 경쟁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해왔던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자식들이 효도여행을 보내드린 거였는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나 이번에 일본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벚꽃도 보고 온천도 하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좋겠네. 우리는 언제 그런 여행 가보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형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러나. 요즘 해외여행이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온 형제들이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언니, 평생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결국 다쳤네. 나이도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70 넘어서 뭘 그렇게 설치고 다녔나?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축하해주지 않더니 힘들 때는 오히려 빗물을 퍼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막내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형제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축하보다는 질투, 기쁨보다는 시기가 먼저 앞섰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는데 괜찮겠나? 너무 욕심내지 마라.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더라는 겁니다. 몇 년 후에 IMF가 터지면서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때 말렸잖아. 분수를 모르더니 결국 이 꼴이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질투하고 못 될 때는 비웃고, 이게 과연 형제인가 싶었어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제로섬 게임 심리로 설명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잘 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못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게 되고 서로의 실패를 위로하기보다는 안심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성과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형제 간의 비교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대치의 문제입니다. 남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질 때의 배신감은 남이 배신할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50대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됐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언니, 요즘 공무원이 뭐 그리 대단한가? 월급도 적고 승진도 힘든데. 또 다른 형제는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는데 공무원은 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그토록 힘들게 키운 아들의 성공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입원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형제들은 평생 단 것만 좋아하더니 결국 당뇨 걸렸네, 건강관리를 좀 하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할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말순 할머니도 결국 형제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형제 자매들은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명절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형제 자매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간만 흘러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명절에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23%였던 것이 2023년에는 41%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된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서 형제 자매 간의 연락 단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최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만 되면 의뢰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 전날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날까? 누가 제사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고 제사도 번갈아가며 모시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 아침에 할머니는 휴대폰을 붙들고 앉아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 누나. 미안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가 가장 서러워하시는 것은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어도 모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김태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형이 1명,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간에 정말 우애가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은 꼭 함께 보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만날까? 함께 부모님 성묘라도 가자, 이런 제안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하자. 몇 년 전부터는 어르신도 먼저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명절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건가 싶어요. 혈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혈육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명절에 연락 한 번 없는 형제 자매의 침묵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연락을 기대하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는 혈연이니까 당연히 연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형제 자매들이 무관심할 때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가족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과 배신감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매년 명절이 되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모두가 한 집에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정말 답답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명절을 새롭게 보내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종교단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순희 할머니도 이제는 형제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복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서로 안부도 묻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명절 때마다 형제 자매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외로워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기다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남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형제 자매가 가족이니까 괜찮지라는 말을 앞세우며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 말입니다. 남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아니 감히 하지도 못했을 말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던집니다. 너는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내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 모양이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속만 썩였으면서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농담처럼 오고 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닙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며칠, 몇 달을 괴롭힙니다. 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할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가족 특권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몇 년 전 명절날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참 팔자가 사나워.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들도 별로 성공한 게 없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다니. 남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을 동생이 서슴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철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형들이 계속 들춰내며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철호야, 그때 우리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기억나? 그때 내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사업한다고 설칠 때 내가 말렸잖아. 그런데 듣지 않더니 결국 그 꼴났지 이런 말들을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가족들이 계속 들춰내며 놀림감으로 만드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르신은 가족 모임 참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혈육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으로 선을 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프네.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너만 유독 왜 그렇게 허약하냐.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들 때문에 더욱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야 형제들이 미안하다, 몰랐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것들이 다 생각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들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하게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질투와 경쟁 심리도 작용합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영만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월급쟁이가 뭐 그리 대단하냐. 우리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너는 겨우 그 정도야? 어르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것이 잘못인가? 안정적으로 산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말들이 더욱 자주 나왔습니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쓸모없어졌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만 나빠지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특히 가족의 말은 남의 말보다 더욱 깊이 박힙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도 더 크고 상처도 더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셋째,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숙 할머니도 이제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대신 같은 아파트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철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고 대신 바둑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형제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진짜 가족을 만난 거죠. 여러분도 혹시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받는 말들을 듣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냉정해집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돈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유산 분배, 병원비 분담, 제사 비용 처리,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동안 쌓아온 형제애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계산기만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상속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돈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4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었는데 형제 자매 5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연히 해야지, 우리 어머니인데 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형이 먼저 나는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며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우리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매달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막내 동생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집 한 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그때 형제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유산 분배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균등 분배가 원칙이다. 누가 얼마를 더 냈는지는 별개 문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실 때는 다들 핑계대더니 유산 나눌 때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 집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누가 더 가져갔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말 형제가 없더라고요.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대전에 사시는 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에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형제가 3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동생은 우리도 애들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고, 둘째 동생은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큰돈을 내기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형님이 평소에 저축을 좀 해두셨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르신이 어렵게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남이에요? 좋은 일 생겼으니까 함께 나눠야죠. 평소에 우리가 형님을 얼마나 도왔는데 이럴 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더니 돈 냄새가 나니까 달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형제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혈육이냐?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 형제자매들은 돈 문제에서 이렇게 냉정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결혼비용, 손자 손녀 교육비, 자신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추가적인 부담을 지기 어려워합니다. 둘째, 공평성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셋째, 과거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부모님께 잘했나,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돈 문제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형제 자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의료비와 간병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형님,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찢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셨죠. 동생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동생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어르신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못 도와드려서 미안했어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까 가끔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정말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작 돈이 걸린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특히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정순덕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오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순덕아, 나도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걸로 해결해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에 할머니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나도 바빠서 못 가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거였죠.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할머니는 오빠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경로당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의 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와는 연을 끊고 대신 진정한 가족을 찾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은 남들처럼 똑같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5번째 이유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보다 부자인 남이 낫다. 정말 서글픈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좋은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역시 혈육은 혈육이야, 가족이 최고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오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기까지 합니다.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아픈 것은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때는 형제들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좋은 식당에 데려가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형제들은 그때마다 형님 덕분에 좋은 구경한다. 역시 형님이 최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어르신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셨죠. 그때부터 형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힘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르신이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형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만나자고 해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돈이 있을 때는 형제였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어르신이 작은 가게를 차려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제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무슨 가족 노릇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은 형제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같은 처지의 사업자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공무원이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연금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죠. 할머니가 형제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누나도 나름 연금 받잖아. 우리보다는 낫지 않아?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도움을 청해도 우리도 힘들어. 나이 들어서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형제들이 할머니를 만날 때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식당에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선물은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좋은 음식도 사주고 여행비도 내가 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게 무슨 혈육이냐 하고 말이죠. 이제 할머니는 형제들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파트 분야 활동을 통해 만난 이웃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내 형편을 다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의식입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와 어울리면 자신도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부담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와 가까이 지내면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둡니다. 셋째, 우월감입니다. 상대방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넷째, 무관심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해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힘내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를 모른 척했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아예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해야 하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셨죠.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형제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시장 상인들과 함께 명절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종교단체, 자원봉사 모임, 취미 동호회 등에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은 못 줘도 최소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 이유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내 자식을 엿보이는 순간 정말로 피가 끓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6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내 자식 흉을 보는 순간 피가 끊기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내 인생의 의미이자 희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식이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가 펴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이 형제 자매의 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그때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아프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은 그 나이에 겨우 그 정도야? 내 딸은 아직도 시집 못 갔냐? 자식들이 부모 닮아서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들을 형제 자매의 입에서 듣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습니다. 남이라면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형제 자매는 가족이니까라는 핑계로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더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에 형제 자매가 소금을 뿌린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성실한 편이었지만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아들은 참 답답해.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우리 아들은 벌써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너무 곱게만 키웠나 봐. 남자가 그렇게 소심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을, 그것도 내 동생이 그렇게 평가하다니.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들리는 건 조롱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가 아들에게도 상처를 준 것입니다. 할머니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모자 관계까지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의 말에 흔들려서 내 아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말이죠. 그 후로 할머니는 동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가족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몇 년이 지나서 할머니의 아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팀장이 되었죠.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 흉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 하면 뭐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동생이 아니야. 또 다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35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고 결혼보다는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르신도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시집 안 갔냐? 여자가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지는데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그런 거 아냐? 부모가 좀 설득해야지. 우리 때는 그 나이면 애가 둘은 있었는데. 어르신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왜 자꾸 결혼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딸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부모 속 좀 시원하게 해드려라.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 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울해했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어요. 형제들 때문에 딸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무슨 가족이냐 싶었죠. 결국 어르신은 형제들에게 따졌습니다. 내 딸 일에 왜 자꾸 간섭하냐?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나오냐? 가족끼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완전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내 딸을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제 어르신은 형제들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조용히 지내며 딸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형제자매들은 조카나 조카딸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기성세대는 안정적인 직장, 적절한 시기의 결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더 중시합니다. 둘째, 비교 심리입니다. 자신의 자식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우리 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간섭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생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넷째, 무신경함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남의 자식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이명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돈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직업이야?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고 살 거야? 예술이 뭐 먹고 사는 거야? 현실을 좀 봐야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직장 구하라고 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아들이 있는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 거야? 부모 걱정 좀 그만 시켜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직업 가지고 사는데 너만 왜 그러냐? 아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데 왜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 때문에 아들이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요. 결국 할머니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몇 년 후에 아들의 작품이 인정받아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뻤지만 형제들에게는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 하면 뭐해? 이미 우리끼리만의 가족이야.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을 공격하는 것은 부모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 자매로부터 자녀에 대한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과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기쁨에는 침묵하고 불행에는 냉소한다. 둘째,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 번 없다. 셋째, 남이라면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뱉는다. 넷째,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다섯째, 내가 돈 없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무시한다. 여섯째, 내 자식 흉을 보는 순간 피가 끊기는 느낌이 든다. 이 6가지 이유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종교단체, 자원봉사 모임, 취미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계십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하고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시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즐거운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